여러 가지 지표 중에 진짜 잘 맞는 지표 하나, 저점이었다. 지금 바닥 근처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거의 근처. 지점장님이시니까 요즘에도 객장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요즘 객장이 없어졌죠. 네. 근데 어쨌든 그 지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점은 있죠. 그리고 직원들도 있고. 네. 거기 개인 투자자분도 오시지 않나요? 많죠. 요즘 분위기 좀 어때요? 난리 났죠. 네. 오늘 지금 이 찍는 이날 직원들의 얼굴이 초췌해지고 전화로 바쁘고 아니 얼마가 모자란데요? 이런 전화들이 계속 와요. 뭐가 모자라요? 돈이 모자란 거죠. 마진 콜이 나오는 거죠. 반대 매매. 네, 반대 매매를 안 당하시려면 얼마를 더 넣으셔야 반대 매매를 안 당합니다. 네. 이 전화가 이제 장 끝날 때쯤에 바쁘게 돌아가죠. 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괴로운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20년 이 업계에 있으면서 아주 잘 맞는 지표 하나, 여러 가지 지표 중에 진짜 잘 맞는 지표 하나, 반대 매매는 저점이었다. 저점? 네. 반대 매매는 저점이었다. 네. 근데 이제 작년 3월, 코로나 3월 달은 정말 그 빠진 속도가 정광석화처럼 빠져서 역대 빠지는 속도로는 가장 빨랐거든요. 20% 날아가는 속도가 한 달도 안 걸려서 날아갔기 때문에 정말 너무 무섭게 떨어졌어요. 2월 15일부터 떨어져가지고 3월 19일까지 떨어졌는데, 그때가 유일하게 그 한 3번, 4번 반대 매매 나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반대 매매 나오고 일부 나가잖아요. 남아있는 물량이 또 있잖아요. 근데 또 떨어져. 또 나가. 또 떨어져. 또 나가. 또 떨어져. 다 나가. 오링. 이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뭐 수백억 대의 자산가들이 계좌가 그냥 깡통 났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렸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아주 안 좋은 뭐 소식도 들리고 계좌가 다 망가져가지고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보통은 이제 작년 3월 같은 경우는 좀 독특했잖아요. 2008년 리먼 사태 이후로 가장 심했던 거니까 10년에 한 번 오른 하락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였고 보통 하락이 어느 정도 오냐면 제 경험상으로 보면 1년에 2번 꼭 오더라고요. 1년에 2번. 보통. 근데 지금 강세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2번 왔어요. 요번은 이제 이번 하락을 통해서 강세장을 완전히 없애주셨죠. 네, 코스닥 마이너스 전환, 뭐 코스피는 거의 강보합 수준이니까. 근데 어쨌든 1년에 2번 정도 오는데 이번에 그게 온 거고, 그래서 제가 계속 체크하거든요. 이럴 때. 반대 매매 상황들이 어떻게 되냐. 근데 첫 번째 반대 매매가 딱 담보 부족이 터지면 이제 반대 매매가 다음 날 나가는 거잖아요. 반대 매매가 그러니까 담보 부족이 터지고 그 다음 날 나가요. 근데 보통은 다 메꿉니다. 그 누가 바로 그래 갖고 나가 이럴 사람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 시장가로 매도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내보내는 사람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보통 메꿉니다. 근데 또 떨어져요. 돈이 있으신 분은 메꾸죠. 그렇죠. 돈이 없으신 분들은 장중에 팝니다. 거기서 또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때쯤 되면 1차 반대 매매가 이제 본격화되는 거죠. 보통 그런 사이클이 1차 반대 매매까지 그런 사이클을 겪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9월 말부터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10월 연속 이틀 큰 폭으로 지금 이 독화 찍는 이날 기준으로 빠졌잖아요.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메꿨는데 이제 못 메꾸기 시작하는 분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일 아침에 드디어 반대 매매가 한번 나오겠죠. 그 중에서도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은 메꾸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한 2번 정도 되면은 그때는 이거는 바닥 신호다라고 보는 게 확률적으로 매우 높은 확률로 바닥 신호입니다. 지금 바닥 근처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거의 근처. 거의 근처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무슨 외환 위기가 난다거나 무슨 이럴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잖아요. 그까지는 아니죠. 물론 이제 조건값은 나빠요. 달러 강세가 이렇게 계속되고 이러면 달러 강세인 상황에서 한국 주식시장이 좋을 리는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건값은 나쁘지만 여러 주변 환경도 나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매매가 나오는 상황이면 저점이었다. 그리고 작년 3월 정도는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서 많은 분들이 이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패닉에 빠지고 심리가 더 나빠지는데 저는 항상 이럴 때 생각을 바꿔보라고. 내가 주식을 100%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현금을 100% 갖고 있다고 생각을 전환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달라질 것이다. 어떻게 대응해요? 현금 있으면 사야죠. 그렇죠. 당연히 사야죠. 근데 이게 뭐 사람들이 그 걱정하실 거잖아요. 여기가 저점이 아닌가 봐. 더 밑으로 갈까 봐. 그러니까 그건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현금을 100% 갖고 있으면 야 이건 되게
많이 떨어졌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기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면 상황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것이다. 이럴 때는 일부러 내가 현금이 없더라도 네.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네. 그 반대되는 포지션에 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그 전날에 미국 장은 상승하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한국 장도 아침에는 상승했던 것 네. 같은데. 그래서 오늘 충격이 훨씬 컸죠. 고저차가 크니까. 네. 왜 한국은? 일단 그 중국이 또 빠졌고, 네. 홍콩이 빠졌죠. 정확하게는. 홍콩이 빠졌고 아시아권이 전반적으로 빠졌는데 네. 금리 상승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네.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한국 장중에 1.56%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뭐 독일 10년물 국채도 마이너스 0.2 블라블라였는데 마이너스 0.16인가 이렇게까지 금리가 올라가고 뭐 다른 금리도 모두 올라가고 하니까 이거지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을 땡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파월이 말 바꾸기를 한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파월을 못 믿겠으니 네. 너희들이 제시한 점도표 또는 금리 인상의 시점도 못 믿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게다가 이제 사실 사전에 이렇게 주가 많이 올라도 돼? 이렇게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니야? 경기도 뭐 썩 좋아진다는 것도 아니고 피크아웃 한다는데 좀 왜냐하면 요 떨어지기 직전에 미국의 기술주들은 사상 최고가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안 그래도 좀 불안했던 참에 그런 것들이 터지니까 네. 그 불확실성이 된 거죠. 연준의 태도를 앞으로 잘 모르겠네. 네. 이렇게 되니까 그것들이 부합하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심리적으로 조금 더 눌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분들이 저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IMF의 상흔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데 이렇게 그 붕괴 무슨 뭐 폭락 위기 이런 거에 조금 심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IMF를 당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근데 뭐가 떴냐면 헝다가 떴잖아요. 네네. 사실 그 헝다 내용 제가 계속 이렇게 팔로우업을 해보니까 이거 오래전부터 지금 기조적으로 이 부분은 따로 한 꼭지로 따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간단하게 지금 먼저 말씀드리면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게 이제 시작의 시점이 아니고 네. 상당폭 진행된 과정에 나타난 상황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는 네. 상황인데 부동산 위기가 드디어 시작됐다. 중국이 언젠간 저럴 줄 알았지. 내 저럴 줄 알았어. 네. 드디어 터진 거야. 네. 자, 이제 일파만파 이제 다 오는 거야. 네. 쟤네 자빠지고 세계 경제 이제 도미노로 다 자빠져. 이런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막 만들어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그런 시나리오를 너무너무 잘 써요. 그러니까 하락에 정말 좀 그 감정적인 반응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이럴 때는 계속 일부러 좀 더 강하게 반대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드려요.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필요하고 작년 코로나 때도 그렇지 않느냐. 한 2개월 여행 갔다 왔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거 계속 보고 있으니까 말려 들어가서 패닉이 되죠. 바닥에다 내던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이렇게 떨어질 때는 오히려 좀 떨어져서 안 보는 것도 방법이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입장을 바꿔서 내가 현금 보유자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이렇게도 생각해 보시고 네.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연준 태도를 감안을 해보면 뭐 파월이 말을 바꾼 건 맞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전에 테이퍼링을 너무 미루었어. 이전에 했어도 돼.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누가 봐도 인플레이션 심했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끌다가 아니다고 하다가 생각만큼 일시적이지 않은데요. 내년까지 갈지도 모르겠어요. 이래 버리니까 네. 이놈의 인플레이션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 방향타를 제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연준이 저래버리니 그럼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불확실성이 됐고 니네 여기서 이렇게 말 바꾸고 이제 테이퍼링 마치 안 할 것처럼 내년에 할 것처럼 하다 쓱 땡긴 거 보니 결국 니네 금리 인상도 이렇게 땡기겠구만 하는 것들이 이제 같이 온 거죠. 불확실성과 금리 인상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지수도 많이 올랐고 주가도 많이 올랐고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지면서 시장의 그 심리를 더욱 악화시킨 거다. 네. 지금 장은 그렇게 상당히 복합적인 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중국 이슈가 빵빵 터지면서 더 심리를 경색시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피크아웃 논란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3, 4분기 실적 이후로는 좀 빠지지 않겠느냐. 근데 이 정도는 뭐 다 반영했어. 피크아웃이고 뭐고 제가 보기에는 반영은 다 했어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65년 만에 최고의 수출을 기록하고 지수가 이제 연초 대비 이제 빠지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 그쵸. 네.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은 좀 미성적이고 냉정하게 생각하자. 어찌되었거나 한국 기업들의 올해 네. 이익 규모는 180조 원 정도 된다. 네. 자, 그럼 현재 주가는 네. 180조 원 대비 얼마냐? 주가가 11배, 12배 사이다. 역사적으로 비싸지 않다. 네. 중간값이다. 중간값까지 떨어졌다. 이 저금리에 역사적으로 옛날에 금리가 5%, 6%, 7% 할 때 있었던 중간값 근처까지 떨어졌다. 네. 그렇다면 비싸냐는 거죠. 물론 이제 업종과 섹터별로 많이 오르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뭐 이익도 안 나오는데 주가가 올랐던 놈들은 이렇게 흔들릴 때 떨어질 수 있죠. 그러나 이익도 잘 나고 매출도 줄어들지 않고 뭐 내년에도 그럴 것 같은 회사들이 주가 빵빵 떨어지면 사서 내 자식으로 키워야죠. 그리고 그런 기업에 참여해 줘야죠. 그런 기업이 헉헉거리면 참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거긴 하지만 요즘 계속 이런 데 나오면 꼭꼭 하는 말이 뭐냐면 주식 투자란 말 좀 없애자. 왜요? 자꾸 주식 투자라고 하니까 트레이딩 생각을 하더라. 무슨 막권 사듯이 네. 주권을 사가지고 주고받고 하니까 자꾸 트레이딩 개념이 들어오는데 그러지 말고 원칙대로 기업 투자라고 생각하자. 기업 투자 아니냐. 그러면 기업이 어려울 때 같이 해주고 네. 기업이 좋아지면 덕분에 나도 좋았어요 하고 그때 뭐 이별 인사를 하든지 뭐 이런 식의 그 접근 방법 똑같은 건데 말만 바꾼 거거든요.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그 투자자분들한테 이걸 주식 투자로 생각하지 말고 기업 네.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네. 이럴 때 괜찮은 기업에 내가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 네. 그렇게 한번 역발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아마 지금쯤 투자에 소위 말하는 고수들은 언제 들어가지? 이 생각 다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언제 들어가지? 네. 오늘일까 내일일까 모레일까 이러면서 네. 자 이제 일부는 시작을 했을 수도 있고 네. 시작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네. 보셔도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를 들자면 지금 2,900까지 빠졌는데 네. 2,500이 빠진다고 해도 뭐 여기서 괜찮은 기업들은 사서 사들어가기 시작하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면 사놓고 좀 빠질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실적과 매출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기업이라면 결국 제자리 찾아와요. 그런데 그거를 저점에서 더 싸게 사면 더 좋겠지만 네. 좀 비싸게 샀다고 해서 꼭 나쁜 거냐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싼데 좀 더 싸질 수는 있죠. 네. 그럼 뭐 그걸 뭐 더 사면 되는 그런 구조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뭐 사실 때는 그거는 뭐 각자 나름의 방법들이 있겠지만 사실 때는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몇 번 나눠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마지막 순간에는 버튼이 안 눌러져. 매수 버튼이 안 눌러져. 그렇죠.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나눠서 사시는 방법을 저는 지금쯤부터는 뭐 그렇게 채택하셔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은자님도 고객 자산을 운용하시잖아요. 네, 많이 운용하죠. 그렇죠. 그러면 지은자님도 이게 코스피 3,300 갔다 지금 2,900까지 쭉 빠졌으니까 요때 이거 좀 빠질 것 같으니까 좀 이제 빠져나와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요 이제 피해를 네. 똑같이 맞으셨는지. 네. 가슴을 두드리면서 복기록을 쓰고 있죠. 지금. 그건 뭐냐면 지난번 8월 달에 한번 약간 난처함을 겪으면서 네. 그때 이제 살짝 떨어질 때 그때는 뭐 크게 걱정이 안 돼서 그때 진짜 현금을 제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9월 달에 좋았죠. 다 그 수익률이 이제 연초 대비 하이를 찍으면서 근데 현금을 마련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신규 계좌나 그 좀 그 수익이 별로 안 나거나 손실이 난 계좌를 빼고는 현금 보유 비중을 10% 이상으로 올려놨는데 지금 되게 후회하는 거죠. 20% 30%를 왜 안 해놨지? 왜 안 하셨어요? 돌이켜 보면 전략을 잘못 짰어요. 그러니까는 현금화하는 종목들을 좀 구분해서 이런 종목은 현금화해, 이 종목은 뭐 어차피 내년까지 갖고 갈 종목이니까 하고 안 했는데 무섭게 빠지대요. 무섭게 빠지면서 아씨 이것도 현금 많이 벌었을 때 현금화할 걸 이런 생각 들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아쉬운 게 한 20% 정도, 30% 정도 사이에 현금을 갖고 있었다면 아주 계속 쏠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그리고 현금이 한 10%에서 5%까지 떨어질 때까지 계속 쏠 건데 느릿느릿 쏘고 있죠. 느릿느릿 나중에 후회할 걸 이렇게 쏴가지고는 그리고 또 일부러 캐니발이하고 지금 올라오는 주식은 규모를 줄이고 예, 다른 주식으로 많이 떨어진 주식으로 캐니발이하고 지금
그렇게 실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고객분들한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네. 하나 아쉬움이 좀 있죠. 어제- 참 잘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네. 코스피 3천이 붕괴된 시점에서는 네. 조금씩 이제 매수해도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더 떨어지면 더 들어가신다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싸다라는 거는 음. 한국 주식이 지금 실적 대비 싸다라는 건 이제 모두가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싸다고 음, 또 무조건 오르진 않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죠. 이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시그널로는 뭘 좀 보고 계신데요? 반대 매매. 반대 매매. 네, 네. 반대 매매면 저점 실효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 무슨 말이냐면 네. 뒤집어서요. 과거에 이런 얘기했죠. 한 그 월가에서 1929년 대공황이 오기 전에 케네디 아버님인가 가 이제 구두 닦으러 갔는데 아시잖아요. 네. 그 이제 그 구두 닦은 사람은 계속 바뀌어 사람마다 버전이. 근데 아마 케네디 아버님인가 그럴 거예요. 네. 구두 닦으러 갔더니 구두 닦기 소년이 내가 좋은 주식을 알고 있는데 이 주식 투자하시라고 하고 나니까 깜짝 놀라서 거래소로 달려가서 갖고 있는 주식을 모두 팔고 29년 대공황의 폭락을 피했다라는 뉴스가 있잖아요. 네. 요 일화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은 뭐냐면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어린 소년, 구두 닦는 소년이 주식을 샀으면 네. 그 사회에서 그 다음에 주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없다. 없죠. 네. 그럼 하락이에요. 사자가 없으면 하락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반대로 반대 매매 나와서 마진콜이 나와가지고 주식을 다 쏟아냈어요. 네. 그럼 그 추가로 여기서 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음. 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음. 팔자가 일단락 되는 구간에 온 거죠. 네. 반대 매매가 진짜로 나오면. 근데 이 반대 매매 잘 보셔야 됩니다. 아까 앞서 네. 모두의 반대 매매 이 프로세스를 말씀드렸는데 네. 생각보다 반대 매매가 첫날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음. 갑고 해서 네. 2차, 3차 할 때 1차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 상으로는 팔 사람 다 팔았다는 네. 거지. 1차적으로.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매물이 안 나오면 매도를 때릴 사람이 없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바닥 국면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바닥이라면 야, 언젠가는 바닥이 이제 3천은 우리 항상 바닥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3천이 이제 무너졌는데 지수는 정확하지 않아요. 지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연초 대비 한 4%나 빠지고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바이오들이 지수를 많이 잡아먹고 있잖아요. 이 바이오가 빠지면 충격이 훨씬 더 컸고 네. 바이오는 밑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위로도 많이 열려 있지만 밑으로도 많이 열려 있는 업종이 바이오 업종이기 때문에 네. 코스닥은 그게 조금 어렵죠. 어디까지 빠질지가 네.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명확하지 않아요. 네. 생각보다 좀 더 빠질 수도 있는 공간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이제 이 정도로 바이오가 빠졌다면 반대 매매가 속출할 가능성은 높아졌죠. 네.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 나오면 거의 바닥권에 근접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한 챕터를 이야기한다고 했던 헝다그룹 네. 파산 위기는 음. 뭐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그 작년도부터 이미 부동산 네. 규제가 들어왔는데요.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 틀려요. 그러니까요. 김학균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제 너무 많은 부동산으로의 뭐랄까 부를 뽑아 먹었다. 사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도 일본식의 장기 불황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굉장히 설득력 있죠. 네. 사실은 지금 겪는 어려움들은 지방 정부들의 어려움이고 지방 정부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사실 부동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중국 같은 경우는 2008년 이후로 어떻게 됐냐면 지방 정부들한테 토지 분할 뭐랄까 분양권을 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토지를 분양해서 여기다 건물을 지어서 입주를 하게 되면 거기다 나오는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지방 정부 예산을 짜가지고 그동안 왔었고 성장률을 맞추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닫은 거잖아요. 대출을 닫았으니까. 부동산은 대출 닫으면 아무래도 꺾이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서 지금 지방 정부가 굉장히 어려워서 네. 최근에 일부 그 뉴스만큼 심하진 않습니다. 뉴스만큼 심하진 않지만 지방 정부의 전력난 중에 일부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 정부가 석탄을 매수할 돈이 없다. 일부. 는 그것과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지방 정부 경기가 어려워진 것이 이 부동산 악화로 된 것이다. 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부분 있고 또 하나 다른 시각은 뭐냐면 공동부유론을 제창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김경환 그 하나증권의 김경환 애널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해서는 한국 1타 애널이에요. 제가 만나서 이렇게 대담도 해보고 하니까 진짜 1타예요. 네. 막힘없이 술술 잘 나오는데 이분 말로는 자기가 이분이 중국에서 오렌지족이었거든. 중국에서. 네, 한국 한참 잘 나갈 때 중국 어려울 때 네. 90년대 네. 유학생을 했어요. 네.
아마 북경대인가에서 했을 건데 칭화대인가 북경대에서 네. 했을 텐데 그때는 완전히 뭐 오렌지족이었지. 네네. 한국 사람 가면 오렌지였잖아. 바로 이건 농담이고. 근데 그분이 그 중국에서 오랫동안 살아봤는데 네. 고등학교 때부터 살아봤는데 얘네들은 한번 계획을 짜면 어떤 식으로든 계획을 밀어붙여서 이걸 잘 프레임을 잘 만들어서 이거를 잘 끌고 가려고 하는 거기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 거는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고 네.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하면 결국 뭐냐면 중국은 거의 언제나 교과서로 생각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한국이에요. 한국이고 또 일본, 미국의 위기를 교과서 삼았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부동산의 네. 엑셀을 더 밟으면 네. 자기는 박살 난다는 거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부동산이 더 뜨면 우린 부동산 버블에 의해서 망조가 난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안 막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부동산에 의해서 부익부 빈익빈이 훨씬 더 커진 거잖아요. 네. 중국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뭐 진위계수가 너무너무 높았고 공산사회인데 자본주의보다도 못한 평등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되었으니까 그것들을 이제 보정해야 된다고 작심을 했고 그 과정들이 작년부터 진행되어 왔던 것이고 그 끝자락에서 이제 헝다가 터진 것이다. 네. 예를 들자면 1차 계획에서 끝자락에서 헝다가 터진 것이고 이건 원래 터질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고 이제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번 3분기에 부동산 지표가 마이너스로 꺾여요. 네. 초유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동산을 더 꺾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내년도 중국의 GDP가 안 나옵니다. 네. 5% 언더 나올 거예요. 3%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상상해 보세요. 중국의 성장률 3%? 엄청 높은 나라잖아요. 8%씩 나오고 6%씩 네. 나오고 이랬잖아요. 뭐 옛날에 10%도 나왔고 네. 3% 밑으로 나오는 거라면 용납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3% 미만이 나오면 전병수 소장님 말씀을 이렇게 엮어서 생각해 보면 아무리 서비스업에 의해서 일자리 창출이 된다 해도 네. 성장률 3% 나오면 800만 이상 나오는 대졸자들이 취업을 못합니다. 대졸자들이 취업을 못하면 바로 이게 사회 불안 요소가 되죠. 용납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성장률을 그렇게까지 낮출 수가 없다. 그렇다고 보면 이번 4, 4분기 안에 어떤 식으로든지 부양책 또는 완화책이 나온다. 그래서 중국발 이슈는 부동산의 일부 완화해줬다는 뉴스 나오시면 게임 끝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시그널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온갖 데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죠. 뭐 네. 정치 좋아하시는 분은 일부러 더 음모론 같은 거 해가지고 막 온갖 얘기를 다 하시거든요. 근데 그 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경제와 투자를 하시는 때는 반드시 사실 그대로 해석하실 수 있어요. 읽고 해석하셔야 돼요. 괜히 이걸 어딘가에 쏠려가지고 네. 내 그 어떤 감정적인 거에 쏠려가지고 하면 잘못 판단하시면 오류를 범하게 돼요. 내 재산이 깨지게 돼 있어.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중국 이슈는 그 하이라이트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성장률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더 밀어붙이긴 어려울 거다. 그리고 실제로 석탄도 이제 호주에서 좀 받아들이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제 보정을 하려고 보정 작업이 들어간 것이다라고 봐야 돼요. 지금 쭉 눌러가지고 빵빵빵 문제가 터지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이제 좀 정리 좀 하면서 가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다는 단초가 호주로부터의 석탄 재수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요거에 풀리면 다음 것들도 하나하나 풀릴 거고요. 그다음에 탈탄소 문제도 전력 셧다운 그 3분기 말에 터졌잖아요. 네. 그 정전 사태가 네. 거기 회사하고 비슷한 거죠. KPI 맞추려고 뺑뺑이 돌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KPI 맞추려고 전력을 셧다운했다. 네. 그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3분기가 끝났기 때문에 인민들이 촛불을 켜는 이런 상황들은 아마 4분기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4, 4분기에 아마 하이라이트 지나면서 무슨 이제 그 발전이 베이징 올림픽을 연기해가지고 발전을 안 했다는 등 석탄이 쟤네들 수입이 안 돼서 너무나 부족하긴 했어요. 몇몇 성에서는 이 남반구 쪽의 성에서는 가까우니까 위에 그 몽고에서 갖고 온 석탄 안 쓰고 여기서 석탄 쓰거든요. 그럼 이쪽은 문제가 생겨요, 발전에. 그런 이제 지역별 차별은 있지만 그 생각하는 것처럼 그 전력 차단되고 이런 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길림성에서 댓글 달아주신 분께서 네. 하루밖에 정전 사태 없었다. 저희는 이 유튜브가 강점이 전 세계 글로벌하게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계신 독자들한테 네. 저희 유튜브에서 저 미국에 계신 독자분들 저기 지금 그 특별히 서부 안에 있는 분들 저 바닷가에 나가서 지금 배 몇 대 떠 있는지 한번 보시고 적어서 이제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러니까 물류 창고에서 일하시는 분이 댓글 적어주셨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정확해요.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한 서너 건만 중첩이 되어가지고 확인이 되면 네. 그게 바로 현장의 소리고 굉장히 정확한 소리예요. 그래서 이 투자하실 때 이러쿵 저러쿵 음모론도 하고 이렇게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다. 내 신상이 좋고 내 계좌에 좋다. 라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황다그룹이 이슈는 뭐 지금 4, 4분기를 통해서 네. 아마 정리될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되고 여기서 더 찍어 누르면 그때는 진짜 정치적인 모종의 무엇이겠죠. 뭐 예를 들어 상하이 방을 작살내기 위한 과정들이다. 그래서 네. 같이 죽자. 뭐 이런 네. 그리고 뭐 성장률 다 필요 없다. 네. 근데 그렇게 하기엔 대가가 너무 커요. 근데 지금 목소리는 왜 가셨어요? 요즘에 무슨 일이 아니 그렇게 많이 4시간밖에 안 자고 와가지고 잠을 안 자서 왜요? 요즘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장이 빠져서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상이 빠져서 더 열심히 분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